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봐야죠.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챙기는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은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하루 사이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곤두박질 쳤는데요. 오늘 중부는 대부분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운전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은 기상캐스터처럼 보온, 방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저처럼 따뜻한 겨울 외투 그리고 방한용품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동해안은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각종 한파 피해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도관이 얼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또 농작물 보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지만 서쪽 지역은 흐립니다. 오전까지 서쪽에, 오후까지는 제주에 눈비가 조금 내릴 텐데요. 적게는 1cm, 많게는 3cm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4도, 대구는 6도 예상됩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일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주말 내내 영하권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춥겠습니다. 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안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됐으니까요.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사생활 유포 협박으로 출발한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 사건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이었던 황 선수는요, 불법 촬영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이 황 선수를 협박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황 선수의 친형수로 밝혀지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황의조 선수 이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영상을 올린 A씨를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 선수가요, 논란의 중심이 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다라고 밝힌 A씨는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성적 사생활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황 선수 측은 지난해 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에 협박에 시달렸다라면서 이 유포 행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었고요. 실제 이 협박범 A씨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사 결과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었다라고 주장한 이 A씨가 다름 아닌 황 씨의 친형수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황 씨의 친형수로 확인된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황 선수의 매니저로 활동을 했고 평상시에 황 선수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 A씨는 해킹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이를 알게 된 황 선수도 경찰 측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친형수에 대한 처벌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및 신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상 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협박 혐의로 검찰에 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전 연인의 그 사생활을 찍은 영상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 선수와 이 피해자가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황 선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고 이 포렌식 과정 중에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선수는 지금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이를 정면으로
사면으로 반박했거든요. 지금 둘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과거에 피해자가 잠시 황희종 선수와 교제하긴 했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영상을 촬영한 적을 동의한 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삭제를 요청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황 선수 측의 입장 발표문에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다. 또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분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 또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이러한 2차 가해를 멈추라라고 비판하면서 황 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의 일부와 또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또 신분까지 밝혀주고 이러면. 예. 그렇죠. 하여간 지금 수사 중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호구된 한국 소비자입니다. 한 해외 가전 브랜드와 또 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매장에서 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불합리한 영업 행태를 보여서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전 브랜드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먼저 해외 유명 가전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부터 말씀을 드리면 헤어드라이기 등 제품으로 인기를 끈 다이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소비자 단체 등에 접수된 불만이 864건으로 1년 전보다 약 67%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 사유 같은 경우에는 AS 문제가 62.3%로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구매한 지 몇 달 안 된 제품임에도 이 부품 수급이 제때 되지 않아서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 해당 회사에서는 쿠폰을 제공하거나 또 소액 보상하는 식으로 대응해서 사실상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다이슨은 공식으로 이제 사과 입장을 냈고요. 또 AS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태가 소비자 기만에 가깝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 잘 안 되고 이러면 답답하거든요. 아, 그럼요. 어쨌든 뭐 강화하겠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벌어진 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백화점 매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소식입니다. 샤넬 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 대기 순번을 받으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이 매장에 같이 들어가려는 고객한테도 이 해당 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장에 입장 자체를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샤넬 코리아는 이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 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다라고 해명했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했다라는 비난이 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게 답니까? 과태료 360만 원이 단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네. 과태료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리고 합니다. 소비자가 내가 호구가 된 것 같다. 호구 소비자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니까. 네. 야, 이것도 좀 이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36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 ASE 브랜드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뭔가 확실한 좀 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대학생 주거비 부담 인상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의 월세뿐만 아니라 이 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비싸졌기 때문인데요. 실제 좀 살펴보면 지난 1년 새 월세 같은 경우에는 5.7%,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4.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이제 자사에 등록된 10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좀 분석해 보니까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59만 원, 또 월 평균 관리비는 8, 9만 원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월세는 56만 원에서 5.72%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2의 월세다라고 불리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간 대비 14.31%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새 평균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이 서강대 인근 지역인데요. 지난해 7월 7만 원에서 올해 10만 원으로 무려 5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강대 인근 지역이면 마포인데 마포죠. 여기가 네. 집값도 올라가고 이랬으니까. 근데 월세 관리비가 같이 올라갔으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그리고 부모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그런 건데 네. 그야말로 이게 부모들 등골 휘게 생겼는데 아이들도 더 미안해할 것 같고 말이죠. 네. 무슨 방안이 없을까 이럴 때는 참 답답해요, 그죠? 뭔가 달라져야죠. 예. 자,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이중생활 논란입니다. 얼마 전 이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이 7급 공무원이 같은 사례로 적발돼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7급 공무원이 그 성인 방송을 진행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감사를 받고 네.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사례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더 충격적인데요. 네. 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요. 근무 시간 중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던 중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업무 시간 중에 화장실을 가서 신체를 노출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이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나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직업보다도 이제 공무원은 품위 유지 조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지금 뭐예요? 현직 실제로 교사? 사무실에서. 현직 교사예요? 네. 근데 이게 저 성인 화보를 거기서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서울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남성인 이 B 씨가요. 교내에서 성인 화보를 촬영해서 SNS를 통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B 씨는 해당 계정에 연결된 이 비공개 계정에서 자신을 교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순수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특히 B 씨는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다가 성인 모델을 데리고 와서 교무실과 컴퓨터실 등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이를 SNS를 통해 판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요. 학생들을 성인 화보의 이 모델로 쓰려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B 씨는 어떻게 주장하냐? 이는 자신의 행동이 취미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교사인데.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NC50 바디 플레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디 플레이스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몸 챙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아주 살뜰하게 챙기는. 네. 그러니까 몸을 더 관리하고 뭐 이러는 거겠죠. 네. 몸을 관리한다. 뭐 그런 거라면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도 만나볼 네. 수 있잖아요.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입니다. 바디 플레이스를 실천할 수 있는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노수환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유. 잠깐만요. 제 생각엔 안 되는데요. 그 레드카드.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대본이나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물건 자꾸 떨어뜨리는 당신 목 디스크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목 디스크라니 좀 놀라운데요. 그럼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경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목 디스크 탈출증은 이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는 질환입니다. 그 물건을 요즘 이제 잘 흘린다, 떨어뜨린다 뿐인데 이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인가요? 그게 목 디스크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나 뼈가 튀어나온 방향에 따라 약간씩 다른 증상을 보이는데요. 보통은 목 주변과 어깨, 머리의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팔 부분으로 가는 신경근이 눌리면 통증과 함께 팔과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져 쥐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
또 목을 뒤로 젖히거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아프기도 하고요. 만약 디스크가 척수를 누르면 목 아래쪽으로 팔, 다리가 마비되기도 하고 소변과 대변을 조절하는 기능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30대 여성 환자분은 목부터 왼쪽 어깨, 팔을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생겼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손가락 감각도 무뎌진 상태까지 악화해 찾아오셨어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목 디스크는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생길 수도 있으나 대개 잘못된 자세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스마트폰 본다고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거나 TV, 컴퓨터를 본다고 목을 앞으로 쭉 빼는 동작이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세고요. 아, 맞습니다. 요즘 핸드폰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이러고 보고 있잖아요. 지하철만 타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 애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렇게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목 디스크에 걸립니다. 본인도 모르게 말이죠. 목 디스크 진료 환자는 지난 2017년 93만 8,964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101만 4,185명, 2021년 99만 3,477명이니 늘 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 환자 수에 저도 포함될까봐 좀 무서운데, 그러면은 제가 목 디스크인지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일명 스펄링 테스트인데요. 통증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머리를 살짝 기울인 뒤 지그시 아래쪽으로 누를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목 디스크의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는 실제 진료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이 테스트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엔 어렵습니다. 만약 목 디스크인데 머리를 심하게 누를 경우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 알려드릴게요. 아픈 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손을 머리 위에 얹었을 때 통증이 줄어들거나 편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목 디스크의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 디스크에 걸렸으면은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 디스크는 의외로 자연 경과가 좋은 병이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목에 무리를 주지 않고 푹 쉬는 겁니다. 또 목 디스크 초반엔 염증을 줄이는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더불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인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영상 장비를 이용해 병변을 실시간으로 찾아 디스크가 돌출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디스크 주위에 가해지는 신경 자극과 염증을 줄여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악화되고 나쁘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비수술 치료인 수액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돌출된 디스크 안쪽으로 특수 제작된 주사 바늘을 넣어서 고주파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돌출된 수액을 제거하는 시술인데요.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편이죠.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봐야 하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일 텐데 목 디스크 예방법도 있죠? 목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모니터의 위치를 눈높이에 맞추거나 눈높이보다 살짝 올라가게 배치해야 하고요.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머리 앞쪽, 왼쪽, 오른쪽에 손바닥을 댄 후 10초 정도 밀어주는 근육 강화 운동을 하루 10번 정도 해주면 목 디스크 예방에 도움되니 꼭 실천하세요. 목 디스크의 정체부터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노수환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치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신명섭입니다. 다음 주제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전에 이정수님, 네. 국민 가수는 누가 있죠? 국민 가수 아이유, BTS, 임영웅 뭐 이 정도 아닐까요? 그렇다면 국민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국민 배우 이병헌 씨, 설경구 씨, 송강호 뭐 이러고 뭐
국민 코미디언 뭐 이정수 뭐 이 정도 아닐까? 네, 뭐 그렇죠. 네, 국민 개그맨이자 방송인 네, 이종수님. 네. 이어서 국민 질환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피할 수 없는 국민 질환 치주염입니다. 국민 질환. 아, 치주염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치주염은 치아의 주변 조직에 생기는 감염성 염증 질환입니다. 연조직에만 국한된 치주 질환을 의미하는 치은염부터 점점 악화되면 치아 주변, 엄밀하게는 치아 뿌리 주변에 잇몸 조직이 느슨하게 떨어지는 상태, 즉 치주염이 되는 거죠. 그럼 국민 질환이라고 하셨으면 치주염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를 따르면 지난 2021년 상반기 다발생 질병 중 외래 분야에서 치은염 및 치주 질환이 1위를 차지했어요. 진료 인원은 무려 1,040만 5,233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 5명 중 1명은 치주염을 앓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치주염엔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치주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잇몸에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며 이제 음식을 씹기가 힘들어집니다.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부쩍 입냄새가 심해지죠. 왜냐하면 잇몸에 이제 볼록하게 고름이 차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위치가 변하기도 합니다. 심각한데요? 되게 심각한데요? 뭐 그건 어느 정도 악화됐을 때 이야기고요. 사실 치주염 초기에는 대체로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질환이 상당히 악화해야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죠. 그러면 잇몸 뼈 소실이 심해지고 결국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염증이 확산되면 얼굴 부종을 포함한 심각한 감염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 국민 질환이라고 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질환이었네요. 제가 담당하던 50대 남성 환자분의 경우에도 어금니 부위 심각한 치주염으로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이제 식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내원하셨어요. 심지어 당뇨병도 있으셔서 치주염이 더 빠르게 확산된 케이스였죠. 치주염은 대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치주염의 주된 원인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치아 사이에 끼는 치태와 치석입니다. 즉 이러한 치태와 치석에 존재하는 치주병 원인균들이 개인의 유전적 요소, 면역 반응 등과 상호작용해서 치아 주위의 다양한 조직을 파괴하는 거죠. 그 밖에도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이나 치아 뿌리의 해부학적 형태 등도 치주염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치주염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주염의 치료로는 스케일링과 치근 활텍수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주 치료, 그리고 치주 수술로 나눌 수 있어요. 만일 발치를 하는 경우 임플란트 치료나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하게 되죠. 아,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컴퓨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수술은 CT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환자의 잇몸을 절개해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했는데 최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구강 스캐너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가 있어요. 환자의 구강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임플란트가 식립될 최적의 위치를 찾는 거죠. 또 무절개 시술이다 보니 통증과 출혈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른 편이라 아무래도 많이들 진행하게 되세요.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치주염 예방하려면 양치를 많이 하면 되나요? 제가 하루에 한 4-5번도 막 하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치주염 예방하려면 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많은 것보다는 효율적인 양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일까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칫솔을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제 끼운다는 느낌으로 45도 각도로 해서 잇몸에 끼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볍게 진동을 준 후에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면 치태가 쌓이는 것도 이제 예방할 수 있고 이제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으셔서 치주 질환 이제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를 청결히 하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도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국민 질환이죠. 치주염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신명섭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맞춤 건강 영상을 가지고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주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한지민 내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은한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상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까요? 그런데 스튜디오에 뭔가 이렇게 그 맛있는 냄새가 네. 아, 지금 살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또 디저트에 아, 예. 일가견이 있잖아요. 예. 빵인 것 같은데. 야, 우리 예은 MC가 한 빵 하시죠. 아, 근데 이재용 아나운서도 저 네. 못지않은 저랑 한 두 빵 하시죠. 금빵 정도 하시는데 야. 지금 이렇게 제가 맡아봤을 때는 거울에 파는 그 오. 빵 있잖아요. 맞아요. 그 냄새가 좀 나요. 네. 그거 그 길 가다가 보는 거. 그렇죠. 그거. 빵 야. 맞죠? 네, 저도요, 진짜 못지않은 빵순이거든요. 이렇게 냄새만으로도 알아차리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거는 깔끔하게 구웠다. 그러니까 고수인데 저거. 옆에 삐져나오는 것도 없네. 야, 근데 야. 붕어빵 보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아빠 출근할 때 되면 아빠 100원만 이래가지고 그 100원 가지고 가서 붕어빵 하나 바꿔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추억의 붕어빵이 오늘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네, 이건 눈치가 아닌데. 빠르신데요. 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붕어빵 사실 길거리 간식 겨울철로 되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죽하면 요 붕어빵 이제 구하러 다니려고 붕어빵 붕세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요. 붕어빵 어디서 파는지까지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왔는데요. 근데 이 붕어빵 같은 경우에는요. 덮어놓고 먹다 보면은 사실은 지방이나 살이 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정말 손이 가요, 손이. 야. 붕어빵에 손이 가요. 근데 저게 한두 개 먹는 게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지. 걱정이 되는 정도인가. 근데 저는 일단 그 한두 개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한 봉지를 먹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먹다 보면 네. 따끈할 때 먹으면 정말 끝도 없이 먹게 되는데 탁 베어물면 그 안에서 터지는 그 팥 너무 맛있죠. 아우, 맞아요, 겉바삭. 맞아요. 겉바삭 그쵸? 그쵸. 그래서 겨울은 정말 춥고 싫은데 겨울에 먹는 붕어빵 때문에 겨울이 오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에 팥 들어간 붕어빵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거기에 뭐 아몬드나 이런 거 들어가기도 하고 슈크림 같은 거 들어가기도 슈크림 하고 들어가 있더라. 피자도 들어가는 그쵸, 경우도 피자 있죠. 치즈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좀 이전 거보다 좀 열량이 올라가고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이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죠. 붕어빵. 누가 싫어하겠냐마는 보는 순간 실은 좀 살찌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 반죽이죠. 밀가루 반죽을 주로 쓰는데 단순히 밀가루 반죽뿐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당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팥도 실은 칼로리가 좀 높습니다. 우리가 밥 한 공기가 되게 한 250kcal 정도 되는데 붕어빵이 하나에 뭐 종류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개 100에서 120kcal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먹는 순간 이미 밥 한 공기 뚝딱인 겁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팥이 들어간 붕어빵이 한 100에서 120kcal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아까 슈크림이나 피자 뭐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슈크림이 들어간 붕어빵 같은 경우는 열량이 팥이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보통 한 개에 한 170kcal 정도 되거든요. 사실 하나만 먹어도 밥 한 공기 거의 다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특히나 이제 붕어빵에 들어가는 이 슈크림 같은 경우는요, 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 함량이 굉장히 높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 간식들 많이 찾으시는데 이때 붕어빵 만약 드신다고 하시면 한두 개 정도 드시는 건 좋겠지만 3개 이상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3개 이상. 그게 안 멈춰지던데. 우리 동네에는 2,000원에 3개거든. 싼 건데 그거. 엄청 저렴한 아, 버려. 그래요? 얼마인데 그 동네 얼마? 아니 요즘 5,000원 줘도 5개 받아 먹기가 쉽지가 아, 않아요. 그래요?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 동네? 네. 이쪽 동네는 어때요? 안 사 먹어봤어요. 저기 아저씨네. 잉어빵 사 먹었을 거야. 아마 붕어빵.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칼로리 말씀하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오늘 주제가 그럼 뭐 다이어트 이런 건가? 네, 오늘 주제가요. 체중 조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붕어빵으로 얘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사실 붕어빵 안에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으신 분들은요 붕어빵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요 한 마리 이하로만 아이고. 좀 드셨으면 좋겠다. 야. 한 봉지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 딱 정리해 보면 일단 설탕 나왔고 이건 나왔으면 거의 이제 느낌 옵니다. 그죠. 요거다 요거는 딱 요거. 눈치챈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뿐 아니라 음식 섭취 자체를 다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유추한 게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여주세요. 저 숫자가 숫자가 에? 많다. 웬 숫자들이 1,400만? 570 만천. 2천만. 2천만. 1,400만, 2천만. 어이구, 뭐야 이거. 머리가 다 아프네요. 숫자가 너무 높으니까. 1,400. 그 숫자를 보니까 조금 더 저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에 2천만. 최근 이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그 한국인의 수치라고 들었는데 오늘의 주제 이제 뭐 시원하게 밝혀보죠. 당뇨, 2천만. 당뇨병,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이 숫자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570만 1000. 요거는요, 국내에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를 뜻합니다.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중 1명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1,400만은요, 위험군인 당뇨 전 단계 인구를 뜻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에서 1,400여만으로 추산이 됐다고 합니다. 와, 맞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2천만인데요. 요거는 앞서 언급한 당뇨 전 단계 인구랑 당뇨병 유병자를 합친 숫자를 뜻하는데요. 한국인이 약 2천만 명이 당뇨병의 위험에 노출이 된 셈입니다. 맞아요. 진짜 당뇨병은 요즘 정말 국민병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동창회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5학년 돼서 중학교 동창들 나가보면은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당뇨병 약 먹는 사람들 정말 쉽게 만납니다. 거의 단 것 같아요. 예.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당뇨병은.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좀 꾸준히 뭐 이를테면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좀 단 거 뭐 너무 오래 먹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잘못된 습관이 오래되면 발병 확률이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요, 이걸 생활습관병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습관병이란 뭐냐면 질병의 발생과 진행이요. 뭐 내가 평소 먹는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뭐 휴식,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감염성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비감염성 질환으로서 대부분이 다 이 생활습관병에 속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퇴행성 관절염, 편식.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질환 아닌가요? 네. 그러네. 이 모든 게 다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가지셔야지만이 우리 당뇨부터 포함해가지고 모든 질환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뇨는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불청객인데요. 이게 노화 갱년기 시기를 이게 딱 오게 되면 사실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신데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우리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를 좀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35세 이후부터는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요. 여성이 이제 완경 시점이 되는 50대의 당뇨병 유병률이 40대에 비해서 3배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혹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는 남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제 흡연과 이제 음주가 그 원인으로 꼽혀서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 노년층 70세 이상에서는요. 여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여성 당뇨 환자는 92만 명, 남성 환자는 58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 남자들은 괜찮네라는 또 개념은 또 절대 아닙니다. 남성들도 아까 여성들처럼 호르몬 변화, 테스토스테론 변화로 인해 인슐린의
균형이 깨지는데요. 이제 이걸 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인슐린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 인슐린은 내 몸 안에 있는 설탕,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하면 혈당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의미죠. 아까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당뇨인이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70세 이상은 여성이 더 많이 생존이 있잖아요. 그럴 이유도 있구나. 아니, 당뇨병은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게 잘못된 분들이 주로 올까요? 네, 이제 보통은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식습관입니다. 이 식습관 어떤 거를 드시는지, 그리고 불규칙한지 규칙적인지,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멀리하는 습관, 이것도 이제 물론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실은 술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아니 뭐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거니나 술하고 스트레스 얘기하시는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한테 깨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술로 풀어야 돼. 이거 뗄 수가 없거든요. 둘이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 술이 특별히 당뇨병한테 좀 더 나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요, 사실은 술 드시는 분한테는 사실 당뇨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 특히 술을 멀리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술 자체도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도 혈당을 올리고, 또 그거랑 같이 먹는 안주들 있잖아요. 그 안주들도 또 혈당을 올립니다. 그리고 보통은 늦게까지 드시게 되니까 수면 부족도 생기고 건강 악화도 계속 이뤄지게 되는 거죠. 또 이 음주는요, 췌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소화 효소도 분비를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인슐린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음을 하게 되면 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안 되면서 오히려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주는 간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당뇨병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건강 구독 오늘 주제 확인하고 구독 영상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주시죠.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는요, 당뇨병 오해와 진실입니다. 워낙 뭐 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당뇨관에서는 오늘 당뇨병과 그 관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당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독 영상을 통해서 먼저 좀 보죠.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당뇨에 걸리면 겁이 많아지나? 소리 구슬피 들려 저 하늘 뭐 불편해서 잠을 못 자는 모습이 있어요. 어둠이 무서우면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보면 자고 있는데 이게 방송용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잖아요.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환한 환경에서 불을 켜놓고 잠이 들면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불 켜고 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둠이 무서워서 그냥 잘 때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잘 수도 있지만, 가끔 간혹 뭐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럴 수도 있고, 음주 많이 하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사실 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당뇨병의 위험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자꾸 주무시게 되면 일단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요, 당뇨병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독립한 제 친구가 그랬어요. 호기롭게 독립을 했는데 밤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늘 불을 켜거나 혹은 TV를 켜고 잠을 잤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피로가 싹 풀리지 않는 거예요. 뭔가 반복되고 피로가 쌓이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럼 하더라고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또 고생을 해. 로망이 있어서 자체 로망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게 당뇨병의 위험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잘 때요, 불을 켜놓고 자는 사람은 불을 끄고 캄캄한 상태에서 자는 사람에 비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멜라토닌이죠, 50% 이상 기능이 떨어져 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관장을 하는데 이 멜라토닌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면의 리듬이 깨지는데 단순히 잠만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요 리듬이 깨지면서 인슐린의 기능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에 의하면 수면 중에 희미한 불빛에만 노출이 돼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2형 당뇨병,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면 거의 2형입니다. 저 2형 당뇨병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빛 너무 밝으면 깜짝 놀라면서 잠이 안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집에 보면 이런 거잖아요. 약간 좀 분위기 잡는다 그렇게 무드등 같은 거 이렇게 조명, 찌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애 키우는 분들은 애가 또 놀랄까 봐 또 불 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것 자체가 수면의 질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전신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침실 조명이 밝은 사람은요. 침실 조명이 어두운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일 확률이 1.9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기능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국내 한 연구진이 사실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10럭스 정도 되는 약한 빛을 한번 잘 때 한번 노출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뇌 하부의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서 작업 능력이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럭스면 그럼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럭스 정도면요 물체를 그냥 겨우 인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빛인데도? 네, 우리가 한 0.25럭스 정도라고 했을 때는요 달과 별 이제 완전히 깜깜한 그런 시골길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정도를 0.25럭스라고 하고 촛불로 봤을 때 한 2m 거리에서 그 촛불에 의지하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수술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2000럭스까지 갑니다. 2000럭스는 이제 굉장히 밝은 그런 빛이고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인 실내에서 밝기는요 100에서 한 200럭스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물론 이제 때와 장소, 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침실의 경우에는요 아늑하게 한 50에서 100럭스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외과 수술하는 수술장의 조명이 방금 뭐 한 2만 럭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갑자기 너무 깊으셔서 왜 못지않지? 그렇죠. 뭐 잠자는 환경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이 정도로 빛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그 잠을 잘 때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이게 정말 위험한 부분인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수면의 리듬이 깨지니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내가 당뇨가 왔다. 당뇨는 뭐죠? 비만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깊죠. 즉, 못 자서 당뇨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물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요. 깜깜하게 안 자면, 그러니까 정말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도 비만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수면 리듬 속에 빛이 들어오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내 신진대사에 이상이 옵니다. 멜라토닌이 불균형이 오고 멜라토닌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또 불균형을 또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이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우리들이 비만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호르몬인데 즉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내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 분비에까지 이상이 오며 비만,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밝은 곳에서 자는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 허리 및 엉덩이 둘레 수치가 컸다고 합니다. 또 이게 조명뿐만 아니라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에 의한 빛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건강한 35세에서 74세 여성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잘 때 TV나 조명을 켜고 잔 여성들은요 5년 동안 체중이 5kg 이상 증가할 확률이 약 17%나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불을 켜고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잠을 잘 못 잔 것처럼 뻑적지근한 것도 있지만 또 눈이 좀 맞아. 침침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차 박사님 예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떼는 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즉 눈꺼풀이 눈을 덮지만
눈은 안에 있는 눈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눈꺼풀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감지가 돼요. 그래서 그 빛이 감지가 되면 눈동자가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피곤해요, 다음날.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대를 착용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안대. 외과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대를 하는 근무 시간도 많고 그래서 숙면을 위해서는 꼭 저는 안대를 좀 착용을 합니다. 집에서는 커튼 고르실 때 암막 커튼 같은 맞아요. 거 빛 차단한대. 그죠? 그래야 되겠다 싶네요. 이 당뇨병에 또 이렇게 빛, 그러니까 우리 수면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알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생활 습관이 또 당뇨를 부추기는지 다른 것도 좀 알아보죠. 네. 네, 제가 생활 습관을 조금 여쭤보기 전에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보통 이제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저녁형 인간은 보통 이제 야행성 인간이라고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아침보다는 저녁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MC 두 분은 아침형 인간이세요? 저녁형 인간이세요? 저는 아침형 인간으로 쭉 오래 살아왔고요. 제 생각에는 20대 때 너무 야행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저녁형 인간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일을 하면서 아침형 인간이 됐죠. 네. 일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저도 뭐 보면은 옛날에는 저도 이제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밤새 노는. 근데 요즘은 뭐냐 이 행복한 아침 녹화를 오는데 점점 쉬워져.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 보니까 나이 먹으면 아침형 인간으로 바뀐다라는 옛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이 들수록 아침 방송이 더 적절하다. 일찍 눈이 떠지니까. 근데 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걸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올빼미족이라고 불리는 이 저녁형 인간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의 한 연구팀은요, 간호사 건강 연구 NHS2에 참여한 여성 간호사 6만여 명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년간 수집된 정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확실히 연관성이 있나 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 연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제 저녁형 인간 11%, 아침형 인간 35%,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의 연구 기관들 중에서요, 실제로 이 1,925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생활 습관 요인을 제외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72%나 높았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건데. 72%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게 좋은 생활 습관형, 그리고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형으로도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건강한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 저녁형 인간은 6%밖에 되지 않았고요.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 25%나 저녁형 인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저녁형 인간은요, 수면에 불규칙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저녁에 또 술 한 잔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식단의 질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불규칙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 그러면 먹는 거가 뭘 잘못 먹었나 이런 것만 고민을 했는데 습관, 생활 습관도 영향이 매우 크군요, 이게. 네, 여기서 또한 연구팀은요, 본인이 선택한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게 바로 건강에 바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또 연구팀은 식습관, 체중, 수면 시간,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교대 근무, 당뇨병 가족력 등 다른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도 저녁형 인간의 당뇨병 위험은요, 아침형 인간보다 19% 높았다고 설명을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거를 개개인이 다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녁형 인간이 그럼 당뇨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운동을 하고 이럴 때도 그럼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전반적인 생활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오전 운동, 아침 운동보다는 사실 저녁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새벽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자는 사이에 우리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도 높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아침에 굉장히 춥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은 혈관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보통은 식사들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볍게 저녁에 운동을 해서 혈당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 또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당뇨 있는 분들은 저녁에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어렵네요. 이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하지만 또 너무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저희 방송 보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이건 좀 안 피해 돼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쳐요. 네,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거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내가 건강하면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언제든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그러면요. 새벽에 운동하는 건 무조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제일 불안할 때가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거든요. 이때가 혈압도 제일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혈관에 뭐 뇌혈관도 그렇고 심장에도 큰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요. 오전 중 심장이 원인이 돼서 급사할 확률을 다른 시간대보다도요. 기상 후인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가 훨씬 높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아침 6시부터 정오 사이에 심장마비 위험이 40%, 심장 사망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49%나 증가한다고 발표된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운동은 좋은 거니까 네.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한번 알아보죠. 서동주 선생님. 네. 네. 앞으로. 앞에 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재용 아나운서도 앞으로 나가시는 거. 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당뇨병이 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침보다는 저녁 식사 이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은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운동을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던데요. 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도 주 한 5회, 한 30분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시기 어렵다고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근육을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틈틈이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몸의 절반이 근육이 지금 허벅지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뇨 관리에서 꼭 필요한 근육 운동, 특히나 허벅지를 좀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네, 오늘 준비물이 있는데요. 준비물이 바로 이 밴드를 좀 준비했어요. 밴드를 있는데요. 먼저 작은 밴드를요. 작은 밴드를 발에 끼워 보겠습니다. 발에 끼워? 네, 발에 이렇게 끼워 보겠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 끼워 주시면 되고요. 확실히 끼는 것도 나이에 따라 좀 달라요. 네, 오늘 운동 방법은요. 허벅지를 앞뒤 옆을 다 사실 단련을 할 건데요. 먼저 허벅지 바깥쪽을 단련시킬 텐데요. 보통 사실 의자를 좀 잡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조금 오늘 높이가 좀 낮은데요. 뭐 벽을 좀 짚고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균형을 잡고 하시면 좋은데요. 다리를 약간 이제 다리를 오므린 상태에서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쭉 차줄 겁니다. 쭉 차준 상태에서 허벅지가 당기죠. 여기서 천천히 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 천천히 오고. 저는 운동이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빨리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찰 때는 빨리 차주고, 짤 차주고, 천천히 당겨주고. 5번만 해볼까요? 하나. 왜 천천히? 네, 천천히. 둘. 셋. 보기만 힘이 막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네. 이거 너무 지금 쉽게 하셔서 그렇지 엄청 힘든 거죠, 밴드 끼는 거. 아니 지금 다섯. 이것도 한 이렇게 30번 해주시면 하면 되는데 부들부들하고. 이때 하실 때 너무 이제 엉덩이가 빠진다든지 허리가 굽으면 안 되니까 바른 자세 편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제 바깥쪽 허벅지를 자극했다라고 하면 이제 뒤쪽 허벅지를 좀 자극할 텐데요. 그대로 뒤로 돌면 됩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뒤로 차줄 거예요. 똑같이 뒤로 쭉 차준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당겨주고. 이게 밴드를 이용하면 좋은 게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에 지속적으로 같은 자극이 줄 수 있죠. 세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 성질이 급한가 봐. 이렇게 천천히 네, 그렇죠. 하는 게 이게 천천히 해야 돼요. 운동은 천천히 자극을 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느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체 근육의 가장 이제 중요한 운동 방법이 스쿼시잖아요. 스쿼시 무릎이 안 좋아서 그냥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할 건데요. 스쿼트를 밴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밴드를 발 사이에 발을 밟고 이렇게 발을 밟고 앉아주세요. 밟고 앉아주시고 이거는 이제 강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 강도에서 조금 강도를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지금 약간 관절에 지금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있는데 뚝소리 나네. 뚝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주면서 틈틈이 너무 이게 힘들면 밴드를 조금 약하게 좀 짧게 잡고 일어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근육에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근육 운동을 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당뇨 관리에서는 특히나 근육 운동을 틈틈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체 운동은 꼭 챙기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뭐 너무 쉽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어렵게 하는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떨고 막 이래야 돼. 그렇지. 자, 뭐 당뇨 관리를 위해서 꾸준한 운동은 필수라지만 또 추운 겨울 야외에서 아침에 하는 거는 저희가 또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알려드린 운동법 쉽고 간편하니까 집 안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 한번 볼까요? 업로드 해주세요.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찬밥을 먹어야 돼요. 네. 얼린 밥을 녹여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럼 찬밥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얼린 밥을 녹여 먹으면 안 되긴 합니다. 야, 왠지 찬밥은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막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 좋아하잖아요. 갓 지은 밥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찬밥을 드려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I 지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GI 지수는 식품마다 이제 요거를 섭취했을 때 올라가는 그 혈당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건 한 0부터 100까지 있는데요. 이게 식품을 먹고 나서 이 GI 지수가 높은 걸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면서 또 인슐린이 또 확 분비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혈당이 다시 또 낮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너를 띄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가 더 악화되기가 쉬운데요. 근데 찬밥이 더운 밥보다 요 인슐린 그 지수가 그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찬밥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밥을 차갑게 식히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의 그 연결이 끈끈해지면서 생기는 거라 밥을 한 번에 얼려서 녹여서 먹는 거는 좀 그 효과가 좀 덜하긴 합니다. 대신에 얼려서 먹는 게 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과일인데요. 과일 중에 일부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건 얼려 먹게 되면 그 항산화 성분이죠. 안토시아닌의 활성화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바나나 다들 좋아하시죠? 바나나 얼려 먹으면 이 폴리페놀 성분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얼려 먹어서 좀 좋은 과일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찬밥 먹어야지. 얼린 과일 먹어야지. 밖은 영하지. 뭐 어떻게 알아? 어렵습니다. 반찬이라도 좀 잘 먹어야 될 텐데 반찬도 이게 규제가 심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당뇨인들을 위한 맛있는 레시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이 전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남자가 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당뇨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당뇨 환자도 많지만 이미 뭐 당뇨 전 단계 아니면 젊어서부터 나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당뇨에 걸릴까 봐 뭐 걱정이 된다. 당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 벌써 20대부터 찾아와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일단 술을 끊고 식습관이 중요하니까 건강한 식단으로 잘 챙겨 먹어라. 이 얘기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의사분들이
아,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죠, 우리는 혈당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 수가 없죠. 예, 왜냐? 뭘 만들어 먹으면서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분들 중에 끓일 수 있는 건 라면밖에 없는 분들도 많다는 거. 그나마 그쵸.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다행이죠. 집에서 안 끓이시죠? 예. 아니 그래서 오늘 어떤 거 해주실까요? 그러면요 찬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찬밥 먹으면 찬밥 신세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찬밥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찬밥을 이용한 레시피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밥으로 할 수 있는 게다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할 수 있을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고민을 해야죠. 생각을 해낸 게 주먹밥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찬밥을 이용한 주먹밥인데요. 저는 또 준비해온 게 따로 있습니다. 네. 뭐예요? 제 앞에 있는데 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감태 저는 되게 좋아해요. 감태. 감태 정확하게는요 이게 감태 김입니다. 그쵸. 감태 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태 그러면 이 제주도 지역에 나오는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시면 약간 갈색이 나면서 옛날에 이렇게 말한테 먹였다는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감태 같은 거 영양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 요오드나 무기질, 알긴산 그런 칼륨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현대인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매우 좋고요. 아울러 탄수화물이 이게 당으로 변하는 소화 흡수가 되는 속도를 좀 늦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의 혈당 상승을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혈중에 있는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수치 조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같이 드시면 혈당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당뇨 환자는 아까 양질의 수면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돼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태에 함유된 플로로탄닌 성분은요 수면을 돕는다고 하니까요. 아주 질 좋은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제 한번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일단 찬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당뇨를 좀 내가 적극적으로 혈당 조절하고 싶다. 그럼 밥을 준비하실 때 현미밥. 이 현미밥을 좀 준비하시면 돼요, 현미밥을. 그럼 현미 자체도 혈당 조절이 되는데 이게 찬밥이 되면 더욱더 잘 되거든요. 아울러 현미는 그 속에 섬유소도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도 풍부한데 혈당 조절까지 잘 되니까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들에 좋죠. 혈당 지수가 55 정도 되니까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찬밥으로 만들면 더욱더 혈당 조절이 쉬워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주먹밥이 사실 밥만 뭉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뭐 만두소처럼 뭔가 그래, 들어가야 저게 좀 되는데. 짭짤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짭짤한 거 명란젓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명란젓 젓갈은 또 너무 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무염, 뭐 저염 명란젓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염 명란젓을 이용해서 요 종국밥을 만들 건데요. 저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기 전에 이거를 한 번 더 물로 씻어서 물로 씻어서 그 염분을 좀 더 빼고 그리고 주먹밥 안에 자체에 넣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밥만 뭉치고 이걸 소스처럼 찍어 먹는 방법이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스에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제 마요네즈, 소금, 그다음 참기름, 그다음에 그 고추냉이, 그리고 명란젓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어떻게 하느냐? 이 메인들부터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 일단 했으면 배달시키려고 그랬어요. 마요네즈, 그다음에 소금, 자, 그다음에 참기름, 그리고 고추냉이. 요런 걸 넣고요. 일단 요걸 먼저 한번 섞어 주세요. 맛은 있겠다, 좋다. 요걸 먼저. 아, 쉬워요. 이거 뭐 솔직히 지금 여기 모사원 선생님이나 제가 뭐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그냥 생존형 요리밖에 못하죠. 예, 자 일단 요거 잘 섞어 주고요. 아, 그 다음에 명란젓은요, 이렇게 명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찢어가지고요, 이렇게 쭉쭉 짜세요. 잘 안 짜지네. 자, 이렇게 명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칼이 없어갖고. 칼로 이렇게 싹 갈면 이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은 아까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명란만 잘 이렇게 짜내셔서 이렇게.
아우 잘 안 짜지네. 좋은 건데. 명란이 이렇게. 우리 박사님이 이거 짤 동안 사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게 감태김이 메인인데. 감태김. 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섞어요. 자, 그럼 일단 소스는 자 이렇게 잘 섞어주면은 요런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끝. 저기 뭘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끝났습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사실 감태김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감태김은요 한 2장 정도를 요 봉지에 넣고요. 요거를 부셔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봉투에 안 넣고 하시잖아요. 다 날려. 싱크대에 널브러지면은 저기 저 와이프한테 혼나.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제. 요 감태김을 한번 구워서 이렇게 좀 부셔주시고요. 그럼 이제 밥을 좀 뭉쳐주셔야죠. 박사님. 그렇죠. 뭐 네. 밥 만드는 것도 뭐 세상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밥 있죠. 그 밥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자 일단 깨도 좀 넣고, 깨도 좀 뿌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참기름도 좀 뿌리고 여기도. 왜냐하면 이게 찬밥이 되면 좀 떡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기름을 넣어야지만 좀 되고 만약에 너무 떡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물 같은 거 좀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조미는 너무 이렇게 소스가 좀 짠맛이 강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갑을 꼈잖아요. 장갑 꼈으니까 그냥 또 해요,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주먹밥은 손으로 해야지 이게 맛이 좋더라고요. 맞아. 손맛이잖아요. 자, 이렇게 벌써 하면 이렇게 점점 얘들이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면서 나달들이 좀 이렇게 쌀알들이 흩어지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요걸 일단 어떻게 이렇게 뭉쳐줘야죠. 뭉쳐줘야죠. 뭉쳐줘서 동글동글하게. 자, 요거는 내 거. 큰 건 내 거, 좀 작은 거는 장애인 아나운서 거. 너무 좋죠. 경관처럼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요즘. 예. 그런 걸 원하셨어요? 옛날에 주먹만 해서 그래요. 주먹밥인데. 자, 그러면 저기 저 조그만 사이즈로 또 한 입씩.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이제 주먹밥은 만들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뭐 어떡하냐? 자, 네, 감태에다가. 감태에다가. 자, 해주세요 이제. 붙여주는구나. 여기 이렇게 하세요. 네. 좋네요. 간단하네요. 요리를 잘 못하는 우리 아빠들도 할 수 있겠어요. 예쁘게 붙었네요. 오, 예쁘다. 싹 묻었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요거를 살짝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푸슬푸슬한 게 또 일정하지 않으면 요걸 약간 요렇게 이렇게 다듬어줘서 모양들을 좀 만들어 줍니다. 아유, 이게 손에 많이 붙네. 그렇게 하면 완성인 거죠? 네,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스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소스는 저희가 준비된 거는 위에다가 얹어 드렸는데 얹어 먹을 수도 있고 찍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그것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성탄절 무슨 장식 같아요. 크리스마스 장식 같이 예쁘고.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요리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맛은 괜찮아요.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전혀 그 찬밥을 먹었다는 그런 느낌보다 맛있는 요리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맛있게 드셔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평상시 밥 한 공기 먹으면은 되는데 2공기 먹으면 조금 부담된다. 왜냐면 이게 당뇨 혈당 조절할 때 배고플 때 밥을 마음대로 못 먹는데 지금 만들어 주신 건 혈당 관리가 좀 쉬우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욕심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밥 다 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보내면 우리 어머님들 그러시죠. 아니, 밥 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어려운 디저트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아우, 디저트 어려운 네, 요 안에 디저트가 있어요. 자, 디저트 안에 있는 정체는 바로 짠. 네, 저게 빵인데요, 지금. 머핀 아니에요, 머핀? 예, 케이크 같죠? 그죠? 케이크인데 케이크 못 먹잖아요. 혈당 확 올라가니까. 요거 조금 특별한 케이크인데 설명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당뇨 얘기하면서 당뇨 식단에 갑자기 웬 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빵은요, 우리 주 재료가 밀가루가 아닌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였고요. 그래서 혈당뿐 아니라 칼로리의 부담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몬드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이 적고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골고루 포함된 완전한 식품이라서 완전 식품이라 당뇨병 환자가 먹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든 건
당근 사과 케이크거든요. 자, 당근 사과 케이크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면은 저희 시간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같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 부담은 낮추고 당근 사과 케이크 어떻게 하느냐? 사과 1개, 당근 3분의 2개, 달걀 4개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뭐 일단은 칼질을 하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갈아주죠. 믹서기 같은 걸로 싹 갈아주게 되면은 형태들이 없어지면서 마치 반죽처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케이크 틀에 넣고 그 다음에 집에 다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 레인지 같은 데다가 적당한 시간 돌려주시면 굳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시나몬 가루나 각자 좋아하시는 가루들을 살짝 얹어줘서 풍미를 얹어주시면 당근 사과 케이크 너무나 간단하게 완성. 쉽죠? 네. 예. 아유, 잘 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맛도 좋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아, 요즘 시중에서 파는 거 너무 단데 요거 괜찮네요. 네. 예. 딱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당뇨 예방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건강 구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도 지금 영하예요. 네. 강한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그리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